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주말 뉴스입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서로 간격을 유지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기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 두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더라도 핵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프면 3, 4일 정도는 집에서 쉬고 사람 사이에는 1m 이상 간격을 둬야 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는 소독이나 환기도 중요합니다. 손은 30초 동안 충분히 씻고 옷소매에 기침하는 예절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는 포장이나 배달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한 칸씩 띄워 앉아 관람해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 예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혹시라도 인파가 몰린다면 다음 차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방문해도 되지만 공용 샤워실은 이용하지 않고 수건이나 운동복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지켜야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되도록 개인용 물품을 이용하고 회의는 영상이나 전화를 활용해 최대한 대면하지 않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출장이나 회식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대접보다는 답례품으로 감사를 전하고 악수는 눈인사나 목례로 대신해야 합니다. 종교 행사에서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자제해야 하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서 함께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야 하고 공연장 떼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결제는 카드나 모바일페이처럼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이번 지침을 수정하거나 보완해 나갈 방침인데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의미는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자는 겁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또 한 번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달 넘게 닫혔던 학교 문이 오는 13일부터 열립니다. 대입 준비가 급한 고3부터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나머지 학년은 20일부터 3차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등교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한 달째, 학생들의 등교 개학일이 정해졌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라 교육부는 단계적인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합니다. 오는 13일부터입니다. 본격적인 대다수 학생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 기간 후에 최소 14일이 경과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와 진학 준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5월 연휴 기간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20일부터 학교에 갑니다. 학년별로 3차례로 나눠 순차 등교가 진행됩니다. 학교 내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초등학교의 경우 원격 수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저학년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이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당부했습니다. 학교에 오자마자 자신의 책상을 스스로 닫고 교실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고 마스크는 식사 시간 외에는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내에 이동할 때와 줄을 설 때에는 양팔 간격 정도로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모든 학생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모바일 등을 통해 자가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개학을 앞두고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학업을 안정화하고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재확산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넘게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에 고3 수험생들은 대부분 반겼습니다. 온라인 계약했을 때 집에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교처럼 규칙적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정한 과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제 완전히 등교 계약하니까 그래도 이제 완전한 수험생 체제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부모 계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돌봄 부담을 크게 느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도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감도 떨치지는 못합니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활동하고 학습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다 없어진 게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애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을지도 걱정이고 급식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 등교 일정이 잡힌 만큼 학교 내 방역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는 기본이고 급식의 학년별 순차 배식, 확진자 발생 대응을 위한 모의 훈련 등도 실시됐습니다.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위생용품은 학교에 충분히 구비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학교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을 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면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수업과 방역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지적됩니다. 수업은 물론 자칫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조치라던가 학생 간 거리 두기, 교실 안에서의 교육 활동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크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보건 인력, 그다음에 방역 전문 인력 같은 것들 충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졌던 등교 수업, 일상의 복귀가 재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3 학생들이 오는 13일부터 등교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대입 일정까지 바뀌었는데요. 고3 학생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이하영 기자입니다. 정다현 양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합니다. 집 앞 산책로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을 관리하고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한 뒤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끝난 후 이어지는 자율학습. 기존 학교에서의 생활 패턴을 잃지 않기 위해 밤 11시까지 공부합니다. 5시나 6시쯤 학교 일정이 마치면 7시부터 11시까지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진행했지만 집에서는 전차, 가정 자율학습을 전차 해보려고 시도 중이고요. 그래서 7시부터 11시까지는 온라인 수업 중에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을 학교 선생님께 여쭤본다거나 아니면 그 밖에도 제가 필요한 과목,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보충해 나가고 있고요. 김동민 군은 혼자서 하는 공부인 만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수능 점수뿐 아니라 학생부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데 마냥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일단 집에 있으면은 공부 시간 자체는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니까 분위기도 안 잡히고 대신에 이제 학교면은 이제 공부 수업 시간 때문에 공부 시간 자습 시간 자체는 줄어들더라도 친구들이랑 같이 분위기도 있고 이제 감독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학교에 가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이전과는 다른 입시 환경에 놓인 고3. 그에 따른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입 전형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수능 등 다양한 게 있는데 여러 개를 다 집중하기보다는 자신한테 유리한 거 한두 개 대입 전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신의 입시 전략을 정하고 고3 학생들의 경우 내신하고 수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EBS 시청을 충실히 하면서 기본을 차근차근 한다고 하면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수능 시험이 12월 3일로 미뤄진 가운데 고3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곤 하지만 요즘 농촌에선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농가마다 비상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고 일손 돕기 봉사도 줄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수원에서 사과꽃을 솎아주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가위로 하나하나 꽃을 따야 하는 고된 작업에 저마다 구슬땀을 흘립니다. 저도 잠깐 일손을 도와봤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인력의 80%를 차지했던 이 농가는 올해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을 구해도 하루 일당은 12만 원 정도. 계속 오르는 인건비는 큰 부담입니다. 주로 이제 외국 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제 러시아에 많이 쓰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로 다시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나가기도 또 어려워가지고 특히 이제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인력 구하기가 더 힘들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3천여 명은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6,400명 중 720명만 입국한 상태입니다. 매년 농가에 숨통을 터주던 일손 돕기 봉사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공무원 외에는 나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국의 92곳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대비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기관단체의 관심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 농촌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로 해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려온 농촌.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었던 대구는 정부의 생활 방역 정책보다 더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마스크 의무 착용입니다.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건데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가 마스크 벌금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합니다. 오는 13일부터 대구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많게는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국내에서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대구시.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전에 연휴 때 깜짝 놀랐어요. 제주도 가는 사람들이 예매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지금부터 이렇게 해이해져 버리면은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지만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까지 좀 써야 안 되겠어요. 한 주까지 한 2, 3개월 더 써야 안 되겠나. 극복하려고 하면 앞으로 좀 열심히 좀 커서 같이 동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대구는 이미 한 차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데다 아직도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서로가 좀 의심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런 마음은 있죠. 다 대부분이 그래요. 많이 모였을 때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강제성을 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과도하고 일방적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나서서 강제할 게 아니라 시민 의식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굳이 그걸 벌금을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거기 벌금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의식에 기댄 행정이 돼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건데 권위적이고 뭐 위력적인 그런 어떤 행정명령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코로나 방역에서도 부합되지 안 된다. 다른 지역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시행하는 거는 안 해도 시민 스스로가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적절한 거고 하려면 제때 해가 신천지 사태 벌어졌을 때 그때 좀 강력한 조치를 해가.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대구시.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까지 약 일주일가량 남은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긴급 재난 문자를 자주 받는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받으시나요? 문자 알림 소리에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해서 수신을 차단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긴급 재난 문자가 재난을 알리는 유용한 정보라는 반응도 있지만 너무 잦은 발송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급 재난 문자 발송 건수가 늘었습니다. 확진자 동선과 예방수칙 알림에 봄철 산불까지 겹치면서 많게는 하루 수십 통씩 울리기도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도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화 오고 오제, 봉화하면 얼마 영주고 오제, 봉화 이또 예천고 오지요. 이런 게 조금 성가시였다고요. 가다 보면 빼꼼 오제, 문자 오제, 안동이면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반면 유익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일로 올 수 있는 거고 주변 지역은 다 상황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근 2달 동안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 문자 건수는 경북도가 80건, 안동시 240건, 예천 260여 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기상청까지 더하면 안동 시민의 경우 최소 7곳의 재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가 기지국 반경 15km 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송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재난 문자 발송 권한을 각 지자체로 넘겼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확진자 동선 안내나 이런 거는 무조건 하도록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사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신고를 하라는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딱히 어떤 기준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분들이 감염 우려되거나 이러면은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쉴 새 없이 울리는 긴급 재난 문자. 정말 긴급한 상황에 외면받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산나물의 고장 영양군도 산나물 축제 무산으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영양군이 시름에 빠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산나물 축제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영양 전통시장 앞. 올해는 코로나19로 축제가 전면 취소되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피해 농가를 도와달라는 현수막대만 가득 붙어 있습니다. 산나물 축제 때는 싹 비가지고 다 팔았어. 그때 올해 취소됐다 하대요.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 움직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거 어디 되면은 그치. 제철 산나물의 절반 이상이 축제 때 판매되는 만큼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남은 제철 산나물 판로를 확보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택배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북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에서 주문이 들어온 산나물입니다. 영양군이 시름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열어 지원에 나섰습니다. 또 생산 농가를 위해서도 택배비 50%와 박스 구입 비용 70%를 지원합니다. 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키운 영양 청정 산나물을 전국에 계신 소비자들께 전하고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소비로 농가에도 도움 주고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양 산나물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영양 5일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부산 경남 소비자들을 위한 백화점 특판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가볍게 산책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달갑지 않은 꽃가루가 기승입니다. 꽃가루는 각종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공원은 산책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흩날리는 꽃가루 탓에 벤치에 앉아 쉬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호수마다 노란 꽃가루가 둥둥 떠다니고 산에도 마치 연기 마냥 꽃가루가 피어오릅니다. 저는 지금도 약 먹고 나왔어요. 저는 이 계절만 되면 알러지 약 먹고 와요. 안 그러면 콧물하고 재채기 어지러워요. 봄철 불청객 꽃가루는 대부분 소나무와 참나무, 자작나무가 주범입니다. 번식을 위해 꽃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건데 보통 4월 말 시작돼 5월 중순 절정에 이릅니다. 다행히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나무의 꽃가루는 알레르기 유발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소나무 다음으로 많은 참나무나 자작나무입니다. 특히 참나무 꽃가루는 비염, 결막염, 천식, 피부병 등 각종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눈에 눈이 간지러워지고 그리고 눈에 이렇게 이물감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비염의 경우에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존 피부 질환,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꽃가루는 낮보다 아침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환기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외출 전에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꽃가루 위험 지수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을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보고 방역 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 피고로는 신천지 교회 외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과 국내 31번째 확진자인 대구 지역 첫 감염자 60대 여성을 두고 소송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시내버스가 11일부터 다시 정상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일정과 유동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시내버스 115개 노선 1,531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월 말에서 4월까지 하루 평균 약 28만 명이던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4월 말 들어 약 42만 명으로 늘었다며 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가 1인 가구 긴급 생계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13,984원에서 22,59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1인 가구 6,721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신청은 오는 5월 19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지역 고등학교 1분기 등록금은 약 42만 원으로 학생 1명당 2분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84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학교별로 진행되며 이미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이번 달 안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오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뿐 아니라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에서도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간 밀집도가 낮고 돌봄 수요도 높아 조기 등교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오는 13일부터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중학교도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하시죠. 대표적인 농도인 경북, 그만큼 농민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민심이 기울기 마련인데요. 21대 총선 이후 농민의 시름은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피해 지원도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석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 농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북은 농민들의 시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네, 뭐 다른 어느 부문도 다 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제 농업 부문이 이제 그 타격이 상당합니다. 네. 그 경상북도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나리와 관련이 돼서 특히 이제 봄나물 같은 경우에 경상북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미나리 면적이 194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경북 청도군이 146헥타르 정도 됩니다. 네. 거의 3분의 한 70% 정도 청도에서 재배가 되는데 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또 미나리는요, 경상북도만이 아니고 대구 광역시에도 팔공산 절약 쪽에 한 70여 농가가 미나리 재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액도 지금 내려가 있고 그만큼 이제 또 이걸 출하를 하려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도 지금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 외의 작물을 보면 경상북도 이제 그 외에 딸기, 참외 뭐 이런 그 소위 과수 농가들 출하량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한 500에서 600 정도 헥타르 정도의 면적에서 손해가 생겨 있고. 가장 문제는 지금 그 미나리 외에도 딸기, 참외 이런 그 농산물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더욱더 문제는 국내 수요가 줄어들고 하락한 것도 있지만 수출 자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농가의 어려움은 뭐 그야말로 말할 것도 없죠. 네. 네. 이뿐만 아니라 화훼 농가나 체험 농장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농산물도 마찬가지지만 화훼 농가들도 사실 또 이제 뭐 수출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교수께서 언급하실 때 수출길이 막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뭐 사실 뭐 2월, 3월 이미 아마 졸업식, 입학식 이런 시즌 어떤 특수는 벌써 아마 놓쳤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국내 꽃 소비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고 또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수출길이 또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회 소비 촉진 운동 뭐 캠페인으로 이제 벌이고 뭐 지사가 직접 나서서 막 이제 그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꽃도 전달하고 이런 어떤 그 뭐 하회 꽃 소비 촉진 운동을 좀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농가로서는 굉장히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또 뭐 그 2, 3월 어떤 뭐 졸업 입학 시즌의 특수도 놓쳤고 5월이잖아요 지금 5월이니까 뭐 어버이날, 스승의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꽃 특수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도 아마 놓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우리 이제 국내 하회 시장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시장이 일본이거든요. 네. 일본 수출길인데 일본 수출길이 막혔어요. 막힘을 해가지고 3월 이제 춘분절이라는 어떤 특수가 이미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시기는 있지만 8월 오봉절이라는 굉장히 큰 어떤 꽃 소비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 특수마저도 뭐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개학이 늦어지고 학교 등교가 늦어짐을 해가지고 이제 체험 농장들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회 농가에 체험을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또 가족 단위로 이제 체험을 하던 어떤 그런 사례도 없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욱이 4월에 찾아온 이례적인 영하권 기온으로 냉해 피해도 있었는데요. 대구 경북에 좀 피해가 다소 컸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먼저 우리가 이 통계를 하나 보면은요. 네. 1981년에서 2010년까지 한 30년 정도죠. 30년 기간에 4월 달의 평균 기온이 30년간 3.7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4월의 평균 기온이 지난 4월의 평균 기온이 2.7도입니다. 네. 1도가 내려갔습니다. 이 1도가요. 농업에는 대단히 큰 영향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경상북도의 경우는 피해가 생겼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사과, 배 같은 이제 과수 농가의 피해가 헥타르 면적 기준으로 317헥타르의 손해를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지역별로 보면 청송, 영천, 의상 순으로 많게는 600, 500, 400 정도 헥타르 정도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외에도 그 뭐 딸기, 복숭아 다른 이제 그 과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상북도는 이번 달 5월까지, 지난 4월을 포함해서 5월까지의 전체적인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서 그 피해 면적이라든지 피해 규모를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의 피해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겠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사실 경상북도는 작년에도 거의 뭐 매년 이루어져 왔습니다. 작년 4월에도 이런 그 설이라든지 냉해 같은 거 이 봄 기온보다 훨씬 낮은 이 기온 문제로 작년에도 피해를 제법 입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500헥타르에 이르는 이 농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보험이라든지 보험이 일반 이제 그 재해 보험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경북도나 유관 기관들이 캠페인처럼 농산물 구입은 한다든지 농가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기관들이 사실 뭐 다 나서 가지고 이게 그 농산물 피해 농가 돕기 이제 나서고 있거든요. 네. 나서고 있는데 농가들로서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다, 실효성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농산물 피해 이제 농산물 유통 피해 상담센터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농산물 피해 관련된 우리는 막 신선 채소를 이렇게 생산했는데 발로가 막혔다라는 이런 어떤 신고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려고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북 사유소 사유소라는 어떤 제휴모를 통해 가지고 대구 경북 코로나19 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일선 시군의 어떤 임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 대상을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 이게 품앗이 운동이죠. 품앗이 완판 운동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동에 긴급하게 소비해야 될 어떤 농산물이 있으면은 인근의 영주나 예천에서 팔아준다든지 이렇게 품앗이로 서로 이제 팔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지난 2월 말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한 86억 원 제 판매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농촌에 있는 어떤 가축 방역 차량을 인해 가지고 이제 차량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제 방역에 나선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어리 관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농촌 상생 협력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컵과일 한 9만 개 정도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경북 지방경찰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청사 앞마당에서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을 했거든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농산물 꾸러미를 안동 지역에 생산하는 사과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어떤 캠페인들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무래도 워낙 이제 피해가 크고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캠페인에서 어떤 피해 구제 운동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캠페인성 농산물 구입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대구 경북 농산물 피해가 큰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제 소비처인 학교, 급식 문제, 그다음에 식당, 이 식당이 이제 거의 휴폐의 장기가 됐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에 나가는 어떤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피해 확산을 위해 지원할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통과시켰는데, 사실 농업 부분 예산은 사실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그 어려운 현실들은 뭐 정부 차원에서 뭐 국회 차원에서 외면하고 있다 이런 뭐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지원책들은 속속 마련이 되는 모양새입니다만 농업 분야 지원은 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는 뭐 긴급 생계자금 그리고 경영 안정자금 또 중소기업에게는 또 중소기업대로 경영 안정자금 또 일반 기업 같은 직장인들의 경우는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정작 농민들에 대한 그 이 맞춤형 지원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대단히 지금 뭐 불만과 우환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더욱이 최근 2차 추경 이후에 오히려 농협 예산이 좀 깎였다는데 이 부분이 대구 경북 농민들 사이에서도 납득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얘기가 좀 연장선상의 얘기인데 지금까지의 그 예산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없는 상황이었는데다가 그래서 농민들이 1차 추경 때 굉장히 요청을 했었어요. 1차 추경에도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2차 추경에서는 반영을 해서 농민들만이 아니라 농업인들에게도 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이제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2차 추경에서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이 전체 액수를 보면은 네. 2차 추경에서 우리가 12.7조, 13조 정도가 통과됐잖아요. 통과돼서 이제 전 국민들에게 1인당 그 4인 가구에서 100만 원 그 긴급 생계 자금도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오히려 농업 재해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농업 관련된 예산들을 일부 오히려 거기서 빼와서 전체 예산을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1차 추경 때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지원 예산이 없어서 이거 2차 추경은 어떻게든 좀 반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냈건만 2차 추경에서 오히려 농업과 관련된 농민들과 관련된 예산 부분 일정 부분 오히려 더 빠져버리니 더 화가 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뭐 이런 걸 좀 어떻게든 좀 조정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농민들에게는 사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네, 실제로 지금 농해 수입 법안 600여 건도 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농민이 줄을 이루는 경북도로서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죠. 이게 계류 중인 농업 관련된 어떤 법률이 한 610여 건쯤 되거든요. 네. 이 가운데 이제 지난 3월 국회에서 이제 그 해양수산위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못한 법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법률이 이제 청년 농업인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법률인데 후계 농업 육성 및 농업 분야 청년 취업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인데 이거는 사실 기존에 돼 있던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좀 이렇게 그 청년 농업 후계 농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발의된 농업입니다. 그 농업 법률인데 5년마다 후계 농업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요. 후계 농 현황 등 실태 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 농 선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법률들이 이제 사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든지 본회의를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 이제 외식산업진흥법, 그다음에 김치산업진흥법 이게 농업과 관련된 법률이 이제 굉장히 계류 중입니다. 외식산업 개정 같은 경우는 외식산업에서 지역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강제하는 어떤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고요. 김치 이제 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 김치 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실 수입 김치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해양수산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된 610여 건 법률 중에 사실 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체도 이렇게 논의조차 못하는 어떤 그런 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국가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률 비용을 지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전
개정안, 그다음에 농업인 기본수당을 제공하는 이런 법률, 그다음에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뭐 삶의 질 향상 개정 법률, 뭐 이런 법률들이 사실 아직까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네. 총선 때도 진짜 농민을 대변한 인물은 없었다는 호소가 있었거든요. 농민들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민심이 지금 당연히 안 좋죠. 지금 네. 앞서 지금 방금 계속 이제 엄 기자께서 얘기해 주시는 저런 이제 법률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통과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또 제가 얘기했던 추경 예산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상황에 지금 농민들은 뭐 당연히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21대에서 어떻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21대도 참 암울한 것이 네. 21대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도 농민들을 대표할 농민 대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이미 다 이제 지역구 뽑히고 비례대표 다 확정이 됐잖아요. 300명이. 네. 근데 보통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지역구에서 농민 대표가 나와서 당선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은 이제 각 직능별로 비례대표, 각 당이 비례대표로 농민 대표 또는 뭐 다른 직능의 대표를 이제 상위 순번으로 배정을 해서 당선이 되게끔 해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게끔 지금까지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에는 농민 대표,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당선이 안 된 것이고 그런 국회 입성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 한 명 없다 지금. 그러니 실제로 또 그렇거든요. 농민들의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뭐 경운기 전부 다 집단으로 끌고 국회에서 당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에 가서 제대로 된 법안 발의해서 법 통과하는 거에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거다. 농민들 스스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또 맞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21대도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 이 농민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분석을 해봤더니 보통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정당들은 이런 국회의원 선거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는 자기 정당이 추구해 나가야 될 10대 공약 이런 걸 다 발표를 해요. 중요한 공약. 그런데 10대 공약 안에 농업 정책이 상위 순번에 있었던 건데 민중당밖에 없어요. 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0대 공약 중에 농업 관련 순위가 한 5위, 6위권 정도. 다른 정당은 뭐 거의 뭐 이게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이제 이 접근하는 정도. 이러다 보니 농민들로서 뭐 원성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모로 농민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건물 건축 행위 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지 면적 감소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벌써 아마 7년째 농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 2019년도 이제 전국의 경지 면적을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사실 이제 원래 전년 대비가 1만 5천 헥타르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2011년도에 173만 헥타르를 가장 크게 이제 큰 면적을 가져갔다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7년 동안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경북이 26만 헥타르로 좀 이렇게 이제 전남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만큼 농지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농촌을 떠나는 어떤 일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찾아온 농촌을 다시 돌아서 농업을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 의지거든요. 아까 이제 기 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뭐 농업 정책에 대한 그다음에 정치인 배출의 여러 가지 어떤 농촌들이 현실들이 이제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 최대 농도인 경북의 과제는 무엇일지 두 분 의견 간략히 덧붙여 주시죠. 저는 먼저 제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농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법안도 농민들 단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국민 발안제, 국민이 법을 발안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저는 좀 따라가줘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언제까지 국회의원만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 언제까지 행정기관만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거든. 국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법안도 발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좀 나와줘야 된다. 그게 저는 제대로 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총선 과정에서 정부에서 일단은 농업을 뭐 홀대한다면 떠나는 농촌이라든지 포기한 농업을 그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석을 가진 어떤 여당에서 농업 정책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 헬로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